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이번 시간 저희가 가져온 작품은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방영을 시작한 플루토입니다. 와. 저는 소요이고요. 저는 해와고요.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드디어 게스트. 훈이입니다. 훈이. 훈이로 합시다. 훈이 씨. 저희 지인이고요. 그래서 훈이 씨와 함께 오늘은 셋이서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이 작품은 제가 추천을 했어요. 제가 플루토라는 작품을 원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기도 했고,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원작을 살까 말까 매년 한 번씩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이 플루토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작가 이름이 우라사 나오키인데, 우라사 나오키는 유명한 작가죠. 21세기 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몬스터 유명하죠. 그런 작품들로 되게 유명한 작가고, 제가 21세기 소년이랑 몬스터를 너무너무나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플루토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플루토는 아톰이 원작이에요. 어쩐지 익숙하다 했어요, 내가. 아톰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톰이 나오죠. 근데 그 아톰이 그 아톰인가 했는데 그 아톰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작 그게 일어나 하체해야지 그거 원본짜리 이 만화던데요, 플루토. 맞아. 일어나 하체해야지 그 원본짜리 이거더라고요. 맞아. 어디서 봤었어. 맞아. 일어나 하체해야지 하면서 이제 했던 그 짤이 원본이 이거더라고, 플루토. 데츠카 오사무의 아톰 중에서도 플루토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이 플루토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원작 스토리와 별개로 우라사 나오키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의 기승전결은 전부 다 우라사 나오키의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캐릭터 설정만 아톰과 플루토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데츠카 오사무가 먼저 우라사 나오키한테 제의를 해봤다고 할 정도니까 원작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플루토 자체로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건 굉장히 제 취향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취향이 가득. 저는 약간 루팡 3세 이런 거 좋아하고 우라사 나오키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기대한 것과 달리 되게 추리물 스릴러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취향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떨 것 같은지. 훈이부터 얘기할래요?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SF 장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SF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장르 같은 경우는 쥬라기 월드나 이런 그 생명들 다루는 약간 바이오적인 그런 거 다루는 거는 그래도 꽤 재미가 있는데, 이런 AI나 이런 인공지능을 다루는 거는 생각보다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 왜냐면은 이 AI를 다루는 SF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고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에게 되게 찌들려 있는데, 어차피 이런 SF,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SF를 보면은 어쨌든 인간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진부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진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약간 영감을 줄 만한 게 있나 하면서 기대하고 봤는데, 이 작품도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저한테는 있진 않았어요. 개인적인 감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거리들은 꽤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주제로 이제 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 플루토, 저도 보면서 플루토가 만들어진 것도, 그러니까 데츠카 오사무가 플루토를 아톰을 그린 거는 1950이었나 60이었나 되게 앞이에요. 전쟁 거의 직후고, 플루토라는 만화가 우라사 나오키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대략 90년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이버펑크 SF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것도 90년대고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되게 오히려 레트로한 느낌까지 그죠. 주게 되는 장르여서 지금 보기에 되게 진부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없이 그냥 원작을 그대로 가져서 애니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된 수업을 들었어요. SF와 인문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워낙에 질리도록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데
이제 거기서 배웠던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살짝 이 영상을 시청하는데 좀 방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럴 수밖에. 이런 거를 공부했었다 보니까 확실히 2023년에 개봉을 한 만큼 그런 페널티를 안고 있는 드라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90년대쯤에 결론이 났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로해진 상태에서 이 작품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 드라마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요즘에는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신선하게 요즘 애들한테는 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요즘 애들이 어디부터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어디부터냐면 이게 제가 MC? 정확히 제가 복싱장을 다니고 있는데 복싱장을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디지몬 아니 했더니 디지몬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대가 온 거예요. 디지몬. 요즘 애들 해리포터도 몰라. 디지몬도 모르고 진짜로? 해리포터도 모르고 그런 세대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접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또 재밌을 수 있다. 그래 우리 생각해보면은. 너무 많이 접했던 거지 이런 혹시 소재들.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서 아 저요? 대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그 열받네요. 때도 상관없어요. 청소년 지도사하고 자시고요. 저는 일단은 이런 내용일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예 사전 정보 없이 보기도 했고 플루토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너무 귀여운 거야 이름이.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지? 이러고 봤는데 생각보다 심오하고 진지한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다. 그리고 이게 한 편당 거의 1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이 좀 길더라고요 저한테는. 호흡 좀 긴 면도 없죠. 맞아. 요즘에 좀 이렇게 짧게 보는 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근데 제가 플루토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빠가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이러는 거야. 약간 재밌음 라이팅을 당하면서 봤다. 아 이건 재밌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봤던. 여담인데 제가 해와 가족들 아버지랑 해와 동생이랑 취향이 완전히 정확하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두 분이랑. 지금 나랑 이걸 할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을 데려와요. 아무튼 그래서 전개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나온 내용이고 좀 뻔할 수는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다.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일단 그림 작화가 어. 기깔나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3D가 짜칠 때가 한 초반부에 좀 있는데 뒤로 가면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작화가 요즘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작화들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장송의 프리랜도 그렇고 작화가 좀 상당하게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수준이냐면 디지털 애니랑 셀 애니가 있잖아요. 셀 애니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제가 알기로 마지막이 카우보이 비밥 극장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브리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들의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제 셀 애니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장송의 프리랜도 그렇고 플루토도 그렇고 거의 이제 셀 애니를 보던 그 그림체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으로 작화가 발전했다라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만큼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 작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체를 보는 재미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사 나오키의 그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의 애니메이션들처럼 그런 미형의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이게 약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림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맞지. 그거를 좀 벗어나는 작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루토 같은 작품도 그럴 수도 있고 연극연에는 손대지 마라는 작품도 있어요. 여기 넷플릭스에. 뭐 그 작품도 좀 그런 느낌이 강하고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이런 약간 그림체가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하는데 이 플루토도 그런 점에서 약간 너키치한 느낌의 그 작화들과는 거리가 있게 이건 좀 더 사실적이지만 그래서 무라사 나오키의 미형이 아닌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독특함도 좀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미형의 그림체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매력 없는 작품일 수도 있겠죠. 그죠. 충분히 그럴 만하죠. 여기 있는 훈이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셨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림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볼만한 정도였는데 확실히 좀 되게 이쁘다 아니면은 되게 멋있다 약간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그림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잘생기고 다 멋있고 막 이런데 이 그림체 같은 경우 확실히 좀 사실적인 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그림체를 되게 좋아하겠다. 게지트의 멋있는 어떤 형사 같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몽블랑의 그 투박한 귀여워. 그죠. 투박한 어떤 디자인. 그 몽블랑이 너무 초반에 리타이어에서도 어, 시작하자마자 너무 리타이어. 빨리 죽었잖아. 근데 죽은 채로 시작해. 근데 몽블랑 약간 그 불쾌한 골짜기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저는 살짝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눈이랑 이런 게그 그거 같지 않나? 근육맨 느낌. 저는 살짝 그 눈 형태나 이런 게 살짝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몽블랑이. 그럴 수 있지. 훈이가 또 겁이 많은 편이라서.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딸딸. 약간 그 불쾌한 골짜기가 살짝 저 느껴지더라고요. 노스 2호가 좀 불쾌하긴 했는데 너무 커. 너무 변태같이 너무 길어. 마스크를 너무 변태 같은 마스크. 오히려 노스 2호가 호감. 아 진짜? 노스 2호가 호감. 아 노스 2호는 서사적으로 호감이죠. 서사적으로도 호감이고 생긴 것도 제가 딱 좋아하는 약간 길쭉길쭉한 슬렌더맨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잖아요. 노스 2호가. 길쭉길쭉해지고 싶었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비율이 되게 좀 괜찮지 않아요? 노스 2호가 모델 체형이에요. 이 노스 한 2호가. 11등신 되는데 그 모델 체형이에요. 모델 체형. 생각보다 길더라고. 아니 이게 상체만 이렇게 잘려서 있다가 이렇게 그 박사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박사인가? 그 음악가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면을 딱 봤는데 너무 큰 거야. 던컨. 개 길다. 이거 멋있던데 노스 2호가 제일 호감이었어요. 저는. 자 그렇게 지금 로봇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캐릭터 소개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에는 주인공이라고 부를 만한 단 한 명의 인물을 고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 서사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인물 한 명 꼽자면 형사로 활동하고 있는 로봇 게지 히트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계관이 좀 특별한 게 로봇이 인간과 거의 똑같이 생긴 로봇들도 있고 맞아. 그렇지 않은 무형 뭔가 되게 아날로그틱한 스타워즈 같은 로봇들도 있고 그 로봇들이 공존하는데 그 로봇들의 어떤 지능은 거의 다 인간에 거의 근접해 있거나 혹은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는 존재들도 있고 그런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비싸고 돈 많이 들어간 슈퍼 로봇들은 인간과 흡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지트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우라사 나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룽게 경감 생각하면 딱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유의 이제 형사를 좋아하는 우라사 나오키의 취향이 반영된 그런 작화인 것 같고 원작의 게지트는 되게 그 스타워즈 같이 생겼습니다. 이 게지트요? 네. 우와. 그래서 이 디자인은 지극히 우라사 나오키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되게 다르다. 원작은 되게 C3PO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형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나 좀 많이 강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막 뛰어들어갔다가 섣불리 죽는다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무지성 캐릭터군요. 원작은.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게지트를 우라사 나오키가 개조를 해서 매력적인 형사 그리고 자신의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SF의 원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로봇의 3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은 인간을 해할 수 없다 이거든요. 플루토에서도 되게 중요한 테마로 나타나는데 이 게지히트가 딜레마에 놓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심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해볼 로봇은 몽블랑. 이 친구는 약간 레콘? 새처럼 생겼어요. 얼굴은 새처럼 생기고 몸은 두꺼워서 엄청 큰 로봇으로 이제 산림을 사랑해서 숲을 지키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이제 로봇들을 파괴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고향인 스위스에서 알프스에서 이제 산림을 지키면서 거기에 알프스의 어떤 마스코트처럼 돼서 이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그렇죠. 하지만 작품이 시작한 시점에선 이미 고인이 되어 있다는 거. 고로봇. 그리고 약간 몽블랑 같은 역할이 약간 판타지에서 약간 세계수 같은 역할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동물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종족들 다 사랑해주면서 약간
그런 나무 같은 역할을 해줄 줄 알고 이제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리타이어 되길래 그런 식으로 어쨌든 판타지에서는 그런 나무들 그런 존재들이 되게 다 포용해주고 약간 이런 역할인데 저 인물이 어찌 보면 처음에 죽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 걸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알기로 훈이가 이제 불타 죽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불타 죽는 사람들 좋아하나요? 렌고 누가 있죠? 표주로라든지 아 그죠 그 에이스라든지 불과 죽음 그 존재들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근데 아까 불쾌한 골짜기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죽었을 때 그 얼굴이 너무 사람 같아가지고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 이게 노린 게 아닐까요? 사람 같은 그러니까 노려서 너무 무서워. 왜? 그러니까 나는 저 눈이 무섭더라고요. 저 눈 자체가. 저 약간 그 마카롱 같이 그 옛날 그 로봇들 어색하게 눈 깜빡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약간 콩순이 같이 이렇게 콩순이 이게. 맞네. 네, 눕혔다가 이렇게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눈이 딸깍딸깍 하는데 눈 자체가 살짝 좀 무섭. 캐릭터 자체는 되게 좋은 캐릭터인데.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캐릭터 자체는 이제 매력적인데 하와이안데. 어찌 보면은 이제 모든 걸 표현하는 역할 이런 걸로 이제 잘 구현이 됐는데 그냥 외모 자체로 약간 살짝 무서움을 느꼈다 제가 그런 거죠. 네.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면 전 투박한 로봇 좋아하고 그래서 저를 세련된 좋아하는군요. 로봇 안 좋아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넘어가서 노스 2호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극호. 이 노스 2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수리 오형제 같이 생겼어요. 그죠. 독수리 오형제 같이 생겼고 스코틀랜드의 로봇이면서 노스가 놀스였어. 노스. 몰랐어? 몰랐어. 그냥 노스 1호도 원작에 있다고 해요. 아 1호도 있구나. 그 데치카 오사무에는 아무튼 노스 2호가 있는데 노스 2호는 그냥 전쟁 병기 그 자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각종 그 총기를 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고 망토로 가리고 있죠. 그거를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망토로 가린 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플루토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서정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인물이죠. 맞아. 그러면서도 좀 이질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드보일드하고 그런 작품인데 노스 2호 에피소드만 되게 서정적이고 근데 되게 클리셰적이기도 해요. 맞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좋았어요, 전 또. 클리셰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세계관에 몰입하는데 좋지 않았나. 그렇죠. 뭐 집밥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노스 이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친구도 1화 안에 리타이어를 하죠. 저 친구 되게 마음에 들었어. 노스 2호. 그럴 것 같았어.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등장 인물은 바로 아톰입니다. 아톰은 이제 그 일본의 텐마 박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로봇이다라는 게 원작 아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의 남자아이의 마음을 지녔다. 그래서 로봇과 인간의 경계에서 그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존재. 그러면서도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 무기력하고 패망한 일본의 현 세대의 희망이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그런 위협으로 떠밀고 있는 어떤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런 캐릭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SF에 관해서 제 개인 연구를 하는 중이어서 이런 걸 어느 정도 봤었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등장하자마자 이제 즙을 짜면서 이 캐릭터를 보여주죠. 줍줍. 아톰즙을 짜면서. 그래서 기름 나오지 않을까요? 리얼 눈물이었어 그거는. 진짜 약간 물이 내장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신기하네. 그거는 이제 흐린 눈하고 봐야 되는 네, 만화적 부분이 소형으로. 약간 농담으로 던진 건데 이렇게 받아줄 줄 몰랐습니다. 농담을 재밌게 해야 그렇고요. 그래서 아톰이 등장한다. 여기서도 가장 최강의 성능을 지닌 로봇 그리고 가장 진보한 감정적으로 진보한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센스 있는 게 아톰의 그 헤어스타일을 삐친머리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더듬이 같은. 그래서 우라사 나오키의 그냥 캐릭터에다가 삐친머리만 했는데 아톰이 되는 그런 신기한 매직을 볼 수 있었다. 재밌었고 요즘 그 아톰 발 모양의 신발이 유행하는 맞아. 거 미스타프였나 뭐 그런 이름. 빨간색. 근데 그 신발은 안 나와서 조금 섭섭했다. 맞아. 나도 그거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세트로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브란도와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이 캐릭터 뭔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맞아. 뭔가 저 되게 호감이었어. 그치? 딱 그런 후니 이제 스타일. 되게 헤라클레스도 헤라클레스하고 브란도가 진짜 좀 많이 호감이었어요. 왜냐면 브란도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는 기분. 맞아. 맞아.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브란도가 자기가 처음으로 미래를 살고 싶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죽고 싶어하는 캐릭터였는데 이제는 죽기가 싫다고 하잖아요. 브란도가. 그런 면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평소에 말하는 게 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약간 훈이가 보이고 싶어 하는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훈이라기보단 훈이가 되고 싶어하는 인물상에 훈이가 가까워 또 보였어. 투명하거든요. 아 맞아요. 투명해요. 아, 럭키보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딱 그런 그러니까 훈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브란도고 일단 브란도랑 헤라클레스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터프한 남성 두툼바디 한 명이랑 덜 두툼바디지만 약간 더 뭐라고 야성적 테크니컬한 그런 어쨌든 그 두툼바디의 야성적인 러시아 남자같이 생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화이트 모드일 때는 로봇에다가 자기 어떤 그걸 이식해가지고 그걸로 싸우고 평소 일상생활은 그 일상 모드로 하고 약간 모드 전환이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ESKKR이라고 하는 스포츠 약간 권투 같은 로봇 그런 경기에 유럽 챔피언, 북미 챔피언이어가지고 둘이 만나나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브란도가 하는 경기랑 헤라클레스가 하는 경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브란도는 약간 스모에서 따온 것 같던데 브란도의 경기를 보면 약간 스모에서 따온 것 같고 헤라클레스 경기는 약간 프로레슬링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약간 링 같은 데 올라가서 헤라클레스가 투신 포즈 막 하잖아요. 근데 브란도는 약간 그 지정된 구역 안에서 이렇게 밀쳐내는 권투? 스모 같은 느낌이던데 브란도가 하는 건. 아무튼 그런 이제 그죠? 어쨌든 투기 정보 스포츠맨, 격투 스포츠맨으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고 몽블람과 함께 가장 최전선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우정을 나눈 셋이서 전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랑 브란도는 서로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기도 하고 그런 뜨거운 우정을 마초적인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들이고 맞아요. 약간 오버워치의 라인하르트 같은 느낌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네, 그런 캐릭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엡실론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이 친구도 인상적이었죠. 전 처음에 얘가 플루토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저도 생긴 약간 것만 보고. 약간 흑막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흑막처럼 생겼고 실제로 이렇게 생긴 흑막을 우라사 나오키가 썼던 것 같은데. 약간 흑막상이어가지고. 나는 그 계속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생각나가지고 너무 닮았어. 실제로 그 우라사 나오키의 몬스터란 작품에 나오는 악역? 절대 악과 같은 존재인 요한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닮았다고 이미 많이 언급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악역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조차 참가할 수 없었던 평화주의자지만 가장 강력한 에너지 맞아. 무슨 에너지라고 광자 에너지. 광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전투를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어. 평화주의자여서 이제 전쟁을 참여 안 한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근데 약간 그 평화주의자들이 항상 강해요. 그래서 평화주의인 걸 수도 있어요. 자기 힘을 그쵸. 알다 보니까. 날 건들지 마. 그러니까 중립국 같은 거지. 그죠. 자기 힘을 알다 보니까. 누가 안 건드려야 평화로울 수 있는 거냐. 그죠. 현재 시점에는 전쟁이 끝나고 전쟁 고화도를 거두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거죠. 로봇이 인간을 거둬서 기른다고? 라고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봇에 대한 시선이 되게 복합적이지만 마냥 고운 건 아니어서 맞아.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반대 단체도 있고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엡실론에 대한 여론은 극과 극이라는 미형의 은하철도 999의 메텔 같은 느낌 좀 드는 그런 그렇다. 로봇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7대 로봇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대량 살상이 가능할 정도의 무력을 가진 로봇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밖에도 아톰의 동생인 우란, 약간 극 F, 공감 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우란이라는 로봇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제목인 플루토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로봇이 있어요. 항상 폭풍을 이끌고 다니는 허리케인과 번개를 이끌고 다니는 로봇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로봇이 2개 더 있는데 이것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다 스포일러를 할 거긴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박사로는 오차노미즈 박사, 브라운 박사처럼 맞아요. 아톰을 만든 건 아니지만 일본의 과학성에서 텐마 박사의 이제 유대를 이어가지고 국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온화하고 누구든 고쳐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텐마 박사라고 해서 아톰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과학자, 작중 최고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이제 과학에 미쳐서 인류에 이런 건 없고 그냥 어떤 자기가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박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고지 박사라고 하는 의문의 박사가 플루토라는 걸 만들어내서 어떤 세상에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전쟁에 로봇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첩보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조사하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고지 박사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수많은 지원국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아브라 박사라고 하는 또 정체불명의 페르시아의 박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가 심화되기 시작하죠. 자, 여기까지 등장인물을 정리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1화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이들이 사랑했던 스위스의 로봇 몽블랑이 산산조각난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몽블랑의 시체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두 개의 뿔 모양의 그 나무가 꽂혀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몽블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주인공 유로폴 소속의 게지 히트는 그의 아내인 헬레나에게 휴가를 다음에 꼭 다녀오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둘이 이제 사이 엄청 좋은 부부로 나타나죠. 새로운 사건을 맡으러 가죠. 그 사건의 어떤 피해자는 로봇 인권가예요. 로봇 인권가인 베르나르도 랑케인데 그의 시신에서도 뿔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래서 게지히트는 이 두 사건에 모종의 연관이 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슐츠라고 하는 이름의 강도가 용의선상에 잡혀서 그를 추적했는데 이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로봇을 파괴한 다음 도망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좀도둑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경찰 로봇이 이 개인에게 제압당할 수 있었을까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메모리를 회수하죠. 근데 이제 경찰 로봇의 아내 또 로봇인데 그 아내에게 남편의 메모리를 전달하니까 아내가 그 메모리를 자신에게 삽입해 달라고 하고 삽입해 보아서 이렇게 그 메모리를 돌려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잡히는 거죠. 로봇이 폭행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로봇의 시야에 뭔가 이상한 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로봇이 자동으로 그 이상한 물체를 확인하려고 분석하는 순간 이제 머리를 깡 하고 맞아가지고 파괴가 됐던 거고 그걸 분석했던 결과는 로봇이 아니다. 로봇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라고 하는 복선이 깔리게 됩니다. 이 메모리도 이 플루토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 USB 같은 걸 뽑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로드 시킬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로써 해결하는 것도 많고 어쨌든 로봇이 모든 것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설정도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원작을 찾아보면 이게 USB 모양이었을지 아니면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었을지 이런 거 조금 궁금하긴 한데 원작은 저는 약간 보면서 느낀 게 인간이 어찌 보면 축복받은 이유가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작중에서 보면은 로봇은 어쨌든 자기가 데이터를 스스로 지우지 않는 이상은 망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하다 보니까 이런 로봇과 인간의 어떤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망각의 여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환기를 시켰죠. 네, 환기를 좀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보면서 이런 점들 생각해볼 만하다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플루토가 이제 뿔 두 개를 꽂아서 이제 악마의 형상을 어찌 보면 나타내면서 계속 자신의 그 범죄 기록을 남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어쨌든 확 눈에 띄잖아요. 일단 뿔 두 개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염소가 옛날에 이제 악마로 대변됐잖아요. 네모눈 때문에. 그죠. 그리고 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확 악마라는 어떤 딱 사인을 주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확실히 임팩트도 좀 있었고 이 사건을 과연 누가 벌였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확실히 좀 커지게 해주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딱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뿔 두 개를 딱 꽂아놓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추리극처럼 보여요. 맞아요. 추리극 냄새가 진하게 나고 OST도 다 약간 추리극 막 맞아. 따라란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뭔가 추리물 좋아하시는 분들, 코난이나 김전일이나 너무 다 옛날 건가? 코난이 현역이긴 하지만 코난 현역이죠. 뭐 루팡 3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메모리, 기억, 망각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대사에서 그거를 약간 확실히 차이를 또 알려주는 게, 메모리를 인간은 망각할 수도 있지만 망각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로봇들은 망각할 만한 기억을 잘 안 만들어내고, 일단 실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욕망도 적겠죠. 맞아요. 욕망도 적기 때문에 적을 거고, 그리고 원한다면 메모리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편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 차이점이 되게 약간 대동소이한 느낌. 그러니까 망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같고, 그 다음에 망각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약간 저는 인간 자체가 어쨌든 기억을 가지고 싶은 기억이 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싶은 기억도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게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내가 지우고 싶은 기억이 계속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약간 PTSD 같은 느낌으로 그런 점이 되게 그 로봇하고 차이를 보여주면서도 또 어찌 보면은 둘이 같은 존재다라는 역설을 계속 보여주더라고. 그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 그런 게 좋고 괜찮으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은 계속 흐린 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불편함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야 뭐 여기서도 애니메이션이니까. 게지트가 PTSD를 겪잖아요. 그죠. 악몽이라고 하는. 그래서 게지트가 이제 정기 점검을 하는데, 자신을 만들어준 독일의 호프먼 박사, 인공지능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호프먼 박사에게 점검을 받는데, 자기가 악몽을 꾼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실제로 PTSD를 겪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호프먼 박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로봇이 악몽을 꾼다고? 로봇이 꿈도 잘 안 꾸는데, 꿈도 꿈꾸는 현상도 되게 희미하게 보고되는 현상인데, 그 중에 악몽을 꾼다는 것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 여기서 되게 많은 의문점이 막 생겨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살인을 하고 있느냐? 게지트의 악몽은 뭘까? 뭐 그런 의문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살인 현장을 보고 나서 인간을 살해한 로봇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면서, 최초로 인간을 살해했지만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인공지능 교정 캠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로봇 브라우 1589를 찾아갑니다. 이 1589가 약간 뭐 거의 그 신탁 내려주는 그런, 맞아. 그런 느낌이 막 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애니메이션 끝날 때까지 브라우 1589는 도대체 뭔가? 아직도 모르겠어. 그거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 있진 않은데, 원작을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약간 세계관 내에서 되게 중대한 범죄자여가지고 구금돼 있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그냥 자유롭게 다들 면담 신청해가지고 오더라. 약간 그것도 살짝 이제. 팔도 막. 근데 면담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물론 해요. 그렇긴 한데, 약간 이제 아톰도 찾아오고 맞아. 누구도 찾아오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팔도 막 뻗잖아요. 템마랑 아톰이랑 게지트 이렇게 세 명이 찾아가는데, 사실 이 세 명은 뭐 전 세계 어디든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부족하진 않은데, 다만 범죄자 치고 그리고 묶여 있는 것 치고 굉장히 안 불편해 보인다라는 맞아, 게 맞아. 자유로워. 그게 이제 계속 있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보게 되면 브라우 1589는 세계관 최고 인공지능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는 인물이다. 자꾸 세계관 최고 인공지능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있는데, 이 브라우 1589는 일단 그 뿔 모양이 도대체 뭔가? 라는 그 게지트의 질문에, 그거는 그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 그리고 로마 신화의 명계의 신 플루토의 상징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7개의 최강의 로봇들이 그 타겟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게지트는 그런 7개의 로봇 중에 하나인 이제 다른
로봇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뭔데 다 알고 있냐고 쟤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맞아. 거의 산타 할아버지야. 어찌 보면 약간 이제 퀘스트 던져주는 인물이죠. 맞아. 용사의 왔는가 하면서 이제 이게 만화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그냥 슥슥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영상물로 이게 만들어지면서 더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충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OST처럼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21세기 소년이 애니화는 안 되었던 게 아닐까. 영화화 되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질적이고 서정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노스 이호가 스코틀랜드의 한 고저택에 등장합니다. 그 저택의 주인은 괴팍한 음악계의 거장 그리고 현재 맹인인 천재 음악가 던컨인데요. 이 던컨은 수많은 집사 로봇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정부 쪽에서 이제 파견을 해주는데 다 이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계 따위가 나의 예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요즘 음악들은 다 기계가 만들어주니까 자신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로봇들을 싫어해서 다 반려를 시켰는데 여기에 등장한 게 동족 살해자로 유명한 전쟁에서 최고의 공헌을 세운 노스 2호 로봇 병기, 인간 병기 노스 2호가 되는 거죠. 노스 2호는 굉장히 이게 젠틀하게 싹싹 이렇게 하지만 그 던컨은 굉장히 이제 싫어하죠. 그렇죠. 비아냥거리고 하대 완전 하대. 하대하고 기계 따위 막 이런 느낌. 그런 던컨이 이제 음악을 이제 막 만들고 있는데 계속 한 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스유가 먼저 가서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화를 내죠. 내 피아노에서 손을 떼게. 근데 노스유도 되게 신기했던 건 로봇이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계속 합니다. 반항을 해. 말 안 들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고작 로봇 주제 음악은 무슨 하면서 계속 쫓아내고 너 나가 이러는데 노스유가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나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뭔가 덩컨이 쓸쓸함에 노스유한테 말을 걸라 그랬는데 노스유가 없는 거죠. 그런 채로 며칠 있다 오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노스유는 전쟁의 상처, 정확하게 PTSD죠. PTSD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족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스트레스로 그 상태였고 이제 자리를 비운 것은 던컨의 고향에 방문해서 던컨에 살던 지역의 민요를 수집해서 던컨이 음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의 신임을 얻고자 했던 거였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까지 알게 되는 거죠. 던컨의 어떤 모난 성격의 원인이었던 던컨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고 던컨이 몸이 위독해지니까 부잣집 이제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시의 부인은 되지 못하고 죽었더라. 근데 나를 버려가지고 쌤통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 부잣집 남자가 가지고 있던 저택을 사서 지금 그 저택인 거라고 굉장히 비틀려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잣집 남자에게 갔던 것은 던컨의 수술비를 벌기 위했던 거고 눈이 먼 던컨의 곁에 이제 있어서 회복까지 도왔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그 분노가 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어느 한 부녀가 석양을 바라보며 불렀다고 하는 민요를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던컨과 던컨의 어머니가 불렀던 민요인 거고 그 노랫소리를 듣고 이제 던컨은 노스 이호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도 완성되고 노스 이호와의 피아노 수업도 시작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순간 회오리가 몰아칩니다. 바로 이제 몽블랑을 산산조각 냈던 로봇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노스유가 지금 이제 뭔가가 왔습니다 하고 망토를 벗어 던진 채 병기와 같은 몸을 드러내고 플루토와 싸워서 죽는데 이 잔해가 떨어지면서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죠. 온 하늘을 뒤덮은 그 스코틀랜드의 민요가 들리고 이제 던컨은 노래하지 말고 어서 들어와 피아노 연습할 시간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장면만 유일하게 드라마틱하고 서정적인 그런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와서는 클리셰적이라고 하는 게 전체 다가 그렇겠지만 이 장면만큼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클리셰적인 음악과 노래와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유대감, 음악으로 이어진 그 테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다 썼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던컨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사실 이제 옛날에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기계 파괴 운동을 했잖아요. 러다이트 운동처럼. 그래서 그 기계들을 되게 싫어하는, 어찌 보면 되게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인물도 전 던컨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이제 익숙한 맛들이 조합되다 보니까 노스 2호 에피소드가 되게 클리셰적이면서도, 근데 클리셰적이라서 오히려 좋고, 또 이 플루토라는 드라마에서는 되게 괴리감이 있는 서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처음에 너무 무겁게 가면 사람들이 또 맞아. 되게 왜 이렇게 스타트가 무겁지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노스 2호의 역할이 그런 약간 완충제 역할도 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좀 지쳤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 이런 게 없었으면은. 그 이라고 더 빡세게 몰고 나가면은.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시켜주기 제일 좋은 장르인 거잖아요. 아바타 1화가 그랬고, 그런 것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초반부터 갑자기 로봇이 막 산산조각 나 있고 되게 심각한 내용처럼 가다가 이 장면으로 하여금 아까 말한 대로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로봇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이 서사 안에는. 그런 걸 이해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히려 약간 저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거든요. 이 어쨌든 로봇들이 나오니까 액션도 좀 활기차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노스 2호 스토리 보고 나서 여기선 액션 같은 거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약간 전쟁하고 이러니까 또 로봇 거대 이제 메카들끼리 이제 막 부딪히고 이런 것도 막 잘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노스 2호 딱 스토리 보고 나서 여기서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가 중에서는 이 액션을 기대한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좋지 못한 평을 받았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액션은 아니야, 액션은 나는 뭐- 액션 싫어.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액션은. 왜냐면 뭐 좀- 있기야 했는데 했는데 그죠. 멋있게 묘사되지는 않죠. 그냥 그죠. 뭐 폭풍 속에서 갑자기 막 폭발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답답한 면모가 있죠. 액션이 좀 답답했죠. 약간 폭풍 속에 있을 때는. 근데 나는 AI, 그러니까 로봇 이런 걸 안 보는 게 너무 그런 막 쨍쨍쨍 와장창창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기빨리더라고요. 저는 약간 퍼시픽 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어요. 퍼시픽 림 같이 거대 이제 메카들이 약간 싸우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시를 해주는 거죠. 나는 이런 가닥으로 가겠다. 가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1화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화 마무리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죠. 네가 아톰이지? 맞아. 그래서 이제 아톰이, 아니 근데 플루토 아톰을 리메이크했다고 그랬는데 아톰이 안 나오네 했는데 마지막에 딱 등장하면서 달팽이를 이제 관찰하고 있는 귀염둥이 아톰을 보면서 게지트가 아톰이구나 이러면서 아톰이 딱 네 이러면서 이제 얼굴을 보여주죠. 거기 좀 반갑긴 했어요. 신발이 있었더라면. 자, 이제 2화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의 법학자 타카기 주니치로가 살해됐습니다. 타카기 주니치로는 이 로봇의 인권에 관한 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고, 그 역시 뿔의 형상이 남겨져 있었죠. 이 담당 형사는 사건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유로폴의 게지트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랑케랑 몽블랑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게지트는 아톰을 만나서 있는데, 이 둘은 모두 다 중앙아시아 전쟁에서 평화 유지군으로 파견되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막 스몰 토크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 아톰의 인공지능이 게지트가 스스로 자기의 인공지능보다 뛰어나니까 너의 힘을 빌려보고 싶다 해서 메모리를 줍니다. 메모리를 교환을 하면서 이제 아톰은 게지트 메모리를 한번 읽죠. 근데 봐봐. 이 장면이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게지트의 메모리를 읽는다는 거. 이제
스포일러긴 한데 아톰은 곧 다시 게지트의 메모리를 삽입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게지트의 메모리를 읽고 나서 이제 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톰은 그 메모리를 읽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게지트상 당신은 대체 도덕책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이제 아톰이란 캐릭터의 상징이니까 눈물이 여기서 아톰을 좋아했던 사람들 아저씨들 예를 들면 해와의 우리 아버지 아빠. 그런 분들은 진짜 반가우셨을 거예요. 아톰 그리고 아톰의 눈물 되게 반가웠을 거고 여기서 느껴지는 건 아톰이라는 로봇은 로봇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감정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톰은 눈물을 흘릴 줄 안다. 이거 알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주니치로의 사건 현장에는 게지트 대신 아톰이 등장합니다. 정확히는 사건 현장을 3D로 재현한 무슨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거를 확대해 주세요 하는 거 확대해 주고 그거 진짜 신기했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주니치로의 이 발자국을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차노미즈 박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라 조사단에 대한 그 연락처를 뒤지고 있다가 죽은 걸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중앙아시아 전쟁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 파견됐던 보라 조사단의 멤버가 이 희생의 타겟이지 않을까라는 추측까지 하면서 오차노미즈 박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라 조사단이란 페르시아의 대량 살상용 로봇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러 간 단체로서 이 단체가 조사를 마친 후에 결국 페르시아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민주주의를 찾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제국 출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측까지 하게 되죠. 여기서 오차노미즈 박사는 페르시아에는 고지라는 천재 과학자가 있어서 페르시아가 강한 로봇 부대를 운용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 이제 먼저 생긴 거죠. 아 잠깐 여기까지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톰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상징적인지 저는 일단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메인 그게 로봇이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아까 전에는 흐린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게 많겠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라는 것들이 소재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그나마 좀 설득력 있고 좀 덜 불편한 그런 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드라마 자체가 환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주제 의식 같은 걸 좀 환기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다 생각해요. 보면은 인간 통로랑 로봇 통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 맞죠? 이 부분에서 나오죠. 아니 사마에 조금 나와. 뒤에서. 사마인가요? 사마에 나와. 아브라 박사 나올 때 맞지? 그렇네요. 아브라 박사 나올 때 사마부터 나오는군요. 아무튼 어쨌든 여기서도 어쨌든 아톰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이제 인간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로봇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고도로 발달한 로봇은 인간과 같다. 그죠? 이런 느낌.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란 단서가 달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감정적인 어떤 걸 가지는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구형 로봇들도 조금씩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인공지능의 어떤 감정 습득에 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저는 감정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감정이란 것 자체가.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감정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뭐 해야 할 일도 잘 못하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을 했던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공포를 자각하고 또 무서운 존재로부터 우리가 피해 다니면서 그 무서운 존재에 맞서기 위해서 도구를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어찌 보면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연결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감정 습득 자체도 우리가 어쨌든 발전해왔던 과정이니까 이 인공지능들도 우리의 어쩜 거울이 인공지능이라고 여기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감정을 배웠다는 것 자체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지금은 인공지능이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감정은 특히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도 그 표정이나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감정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 감정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분히 인공지능들도 감정이란 거를 지금 배울 수 있는 단계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로 ADHD가 살아남은 이유가 이제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만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잖아요. 절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다. 그래서 ADHD가 원시적으로도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이제 정신의학과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걸 봤었는데, 네, 저도 그거 본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이제 감정의 비경제성과 대신에 뭐 대립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를 마저 얘기를 하자면 중앙아시아에 파견됐던 그 브란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 약간 낙관적이에요. 맞아요. 약간 노홍철처럼 럭키가이를 외치는 노홍철 같은 사람인데 게지트가 이제 너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몰라 찾아왔다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인데 이스탄불의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지트가 이제 거기를 찾아왔는데 브란도가 이제 안 물었는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에 놀랍지? 이러면서 사실은 아이들 입양하는데 다 썼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애들 많아.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로봇에게는 오히려 인간보다도 인간미가 있는 면모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브란도는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헤라클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플루토가 자신을 노린다는 낌새를 채면서 경기용 로봇을 무단으로 반출해가지고 플루토와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전투 경험 데이터를 이제 내가 죽더라도 넘겨줘서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니면 감동적이게도 이제 그 마지막 기억 속에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결정적인 정보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던 거죠. 이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주마등이 여기서 보이다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브란도의 시신에서도 브란도의 그 팔 두 짝을 가지고 이렇게 그 뿔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 이제 그 폭풍의 주인이 플루토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제 제가 해와랑 훈이 두 사람 다 MBTI로 따지면 F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T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별로 감동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두 친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로봇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바로 전송을 그냥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마리가 돼서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어찌 보면 가족과의 추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그죠. 왜냐면 죽기 싫다고 이분은 원래도 성격 자체가 오늘 죽든 뭐 말든 이제 약간 투기 종목에 임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점점 가족이 생기면서 죽기 싫다는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게 되게 표출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특히나 자기 가족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했던 부분이 특히나 좀 가슴을 좀 울렸던 것 같아요. 되게 또 막상 그 플루토랑 싸우러 갈 때는 되게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가는데 마음 한켠에는 죽고 싶지 않은 게 되게 컸던 거죠.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랑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면서 그렇죠. 저는 아까 서유도 얘기했는데 그 인간은 점점 비인간적으로 변하고 기계는 점점 인간적으로 변한다는 느낌을 여기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이런 가족을 꾸리고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데 기계는 하나씩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인간처럼 만들려고 이제 가족도 만들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얘네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익숙한 게 아니라 새로 배우는 거니까 점점 인간적으로 변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족으로 만든 거.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가족들의 모습이 먼저 스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화까지의 얘기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3화부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망망대를 표류하는 여러분들께 율경 편지를 던질게. 여기서 1, 2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